안녕하세요. 서울아산병원 조용우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원발 중추신경계 림프종의 치료에 대하여입니다. 먼저 림프종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에 앞서 림프계에 대해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림프계는 우리 몸의 면역을 담당하는 기관이고 우측 그림을 보시는 것과 같이 초록 색깔인데요. 전신에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림프종이라고 하는 것은 이 림프계를 구성하는 세포들 중 하나인 림프구가 악성으로 변해 발생하는 일종의 혈액암입니다. 이 림프종은 여러 가지 아형이 있고 약 현재 100개 아형으로 나눠져 있으며 주기적으로 계속 아형이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이 중 제가 오늘 말씀드릴 원발 중추신경계 림프종은 전체 림프종의 약 1%를 차지하는 매우 드문 질환으로서 옆에 그림에 보시는 것 같이 주로 뇌 실질에 발생하고 일부 뇌를 싸고 있는 막인 뇌척수막 또는 눈, 유리체 망막에도 발생이 가능합니다. 증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신경학적 증상, 그리고 눈 관련 증상이 있습니다. 신경학적 증상으로는 편마비 등과 같은 국소신경학적 결손, 성격 변화, 경련, 두통, 혼돈, 또는 인지기능 저하 같은 증상들이 발생할 수가 있고, 눈 관련 증상으로는 시야가 흐려지거나 사물이 두 개로 보이는 복시 또는 눈앞에 뭔가 떠다니는 것 같은 비문증과 같은 증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진단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앞서 말씀드렸었던 그런 증상들이 발생했을 때 저희가 일반적으로 뇌 MRI를 촬영하게 됩니다. 아래 MRI 결과를 보시면 이렇게 하얀 색깔로 보이는 것이 림프종이고 주위에 있는 이 어두운 색깔이 이 종양으로 인해 발생한 부종입니다. 뇌에 림프종이 의심되는 소견이 있다고 하면은 바로 진단하는 것이 아니라 병리학적으로 진단하기 위해서 신경외과 선생님들과 협진을 하여서 수술장에서 이렇게 조직 검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조직 검사를 통하여서 얻은 검체를 병리학과 교수님께서 판독을 하셔서 최종적으로 원발 중추신경계 림프종으로 진단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일부 환자분들은 너무 질병의 진행 속도가 빨라서 조직 검사를 할 수 있는 여유가 없거나 또는 위치가 너무 깊숙이 있어서 조직 검사하기가 어렵거나 출혈의 위험이 너무 높은 경우에는 이런 조직 검사를 할 수 없고 그런 경우에는 뇌 MRI 검사 결과만 가지고 진단 내린 다음에 치료를 시작하기도 합니다. 이와 함께 동시에 전신 PET CT, CT와 같은 검사들을 시행하여서 병변이 뇌 안에만 있는지 또는 뇌 바깥쪽에도 같이 동반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게 되고 안과 검사, 척수액 침범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요추천자 검사, 골수 검사 등을 시행하게 됩니다. 다음은 치료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도요법인데요. 이 유도요법이라고 하는 것은 최대한 질병의 크기를 작게 만들어 주어서 가능한 완전관을 얻고자 하는 치료가 되겠고요. 치료의 첫 번째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약은 고용량 메토트렉세이트, MTX라고 줄여서 말하기도 하는데요. 고용량 MTX 기반의 항암 치료가 되겠습니다. 유럽 가이드라인 그리고 저희가 많이 참고하고 있는 미국 가이드라인 모두를 보았을 때에도 이 고용량 MTX가 아주 중요한 유도요법의 기반이 되는 항암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고용량 MTX에 리투크시맙이라는 표적 치료제를 추가하는 것이 좋다, 나쁘다에 대해서 아직까지 명확하게 결론이 내려져 있진 않지만 몇 가지 그 연구 결과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래에 있는 결과를 보시면 이 리투크시맙이라는 약을 사용하는 것이 사용하지 않았을 때와 비교하여서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진 않지만 조금 더 좋은 치료 성적을 보여주었습니다. 반면 다른 연구에서는 리투크시맙이라는 표적 치료제를 추가한 것과 추가하지 않은 것에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기반하여서 어떤 기관에서는 리투크시맙이라는 약을 추가하기도 하고 어떤 기관에서는 또 사용하지 않기도 하는데 저희 기관의 경우에는 리투크시맙을 추가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합병증의 위험보다는 얻을 수 있는 치료적 이득이 조금 더 크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서 리투크시맙을 일반적으로 MTX에 추가해서 유도요법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잠시 보여드렸던 MRI입니다. 이렇게 원발 중추신경계 림프종이 무시무시하게 보이는데
고용량 MTX 기반의 유도요법 이후에 이렇게 깨끗하게 없어지는 환자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치료를 종료하진 않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저희가 공구요법을 권고해드리게 됩니다. 이 공구요법이라고 하는 것은 유도요법으로 얻은 좋은 반응을 더 깊게 하여 오랫동안 병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치료요법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아래 보시는 것과 같이 공구요법을 한 환자들과 하지 않은 환자분들에서 유의하게 질병 무진행 생존율 또는 전체 생존율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공구요법을 할 수 있는 환자분들에서는 저희가 권고를 반드시 드리고 있습니다. 공구요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유도요법을 하고 좋은 반응을 얻은 경우 저희가 공구요법으로 진행하게 되는데 일부 유도요법 이후에 합병증 등으로 더 이상 추가적인 항암 치료를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경과 관찰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공구요법으로 진행을 하게 되고 공구요법은 크게 자가줄무세포 이식, 전내 방사선 치료, 그리고 세포 독성 항암 치료로 나누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자가줄무세포 이식과 전내 방사선 치료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가줄무세포 이식은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고용량 항암요법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용량 항암요법을 하게 되면은 MRI에서 병이 다 없어져 보인다고 하더라도 숨어있는 작은 종양 세포들까지 다 이 요법을 통하여서 죽이게 되는데 이게 워낙 고용량이다 보니까 우리 혈액을 만드는 골수의 조혈모세포까지 같이 파괴가 되고 결과적으로 그냥 이렇게 고용량 항암요법을 진행하게 되면은 골수 기능이 계속 억제되어서 빈번하게 수혈을 해야 되고 또한 면역 수치도 많이 떨어져 있어서 빈번하게 감염에 노출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고용량 항암요법을 하기 전에 먼저 환자분에게서 조혈모를 채집을 하고 이걸 얼려줍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렸던 고용량 항암요법을 하고 이제 골수 기능이 떨어졌을 때 우리가 채집하여서 얼려놨던 조혈모세포를 녹여서 수혈하는 것처럼 환자분에게 주입하게 되고 그로 인하여서 골수 기능을 회복시키는 그러한 치료 과정이 자가줄무세포 이식이라고 합니다. 다만 고용량 항암요법이 들어가기 때문에 70세 미만 그리고 전신 상태가 양호한 환자분들에서 진행을 할 수 있는 치료 방법입니다. 전내 방사선 치료는 아래 보이는 그림처럼 이렇게 먼저 방사선을 어떻게 쬐지 계획을 하고 기계 안에 들어가서 방사선을 쬐게 되는 그런 치료 방법입니다. 네, 그렇다면은 앞서 잠시 설명드렸던 자가줄무세포 이식 그리고 전내 방사선 치료의 성적이 어떤지 비교하는 연구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연구입니다. 이 연구에서 전내 방사선 치료와 자가줄무세포 이식 치료 성적을 비교했을 때 질병 무진행 생존율 그리고 전체 생존율 측면에 있어서 두 군간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인지기능 개선 여부를 살펴보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요 파란 색깔이 전내 방사선 치료이고 연두 색깔이 자가줄무세포 이식인데요. 이 0으로부터 왼쪽으로 가면 인지기능이 더 나빠진 거고 그리고 오른쪽으로 가면 인지기능이 더 좋아진 것이며 옆에 있는 것은 인지기능을 평가하는 여러 가지 항목들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자가줄무세포 이식이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전내 방사선 치료와 비교했을 때 인지기능 개선이 더 좋은 것을 볼 수가 있고 일부 환자분들, 특히 전내 방사선 치료 받은 환자분들에서는 오히려 방사선 치료 이후에 인지 기능이 더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서 종합하여 말씀을 드리면 이 연구에서는 전내 방사선 치료와 자가줄무세포 이식의 치료 성적의 차이는 없었지만 인지 기능 개선 여부에 있어서는 자가줄무세포 이식이 더 좋았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비교적 더 최근에 발표된 다음 연구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자가줄무세포 이식이 전내 방사선 치료와 비교했을 때 무사건 생존율이 더 유의하게 좋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전체 생존율과 관련하였을 때는 두 군간에 큰 차이는 없었는데 무재발 생존율, 즉 재발하지 않고 생존하는 환자분들에 대한 생존 곡선인데요. 자가줄무세포 이식을 받은 환자분들이 전내 방사선 치료를 받은 환자들과 비교하였을 때 유의하게 생존율이 좋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의미냐고 물어보신다면은 자가줄무세포 이식이 전내 방사선 치료와 비교했을 때 치료 효과적인 측면에서는 유의하게 더 좋은 것이 맞습니다. 다만 앞서 전체 생존율의 차이를 보이지 못하였던 것은 자가줄무세포 이식을 받은 환자분들의 일부 환자분들은
이식 후 합병증 때문에 사망을 하여서 그 전체 생존율의 차이가 없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은 70세 미만이면서 건강하고 이전 유도요법을 잘 견뎠던 환자분들을 잘 선별해서 자가졸무세포 이식을 진행하게 된다고 하면 더 좋은 치료 성적을 얻을 수가 있고, 또 그런 환자분들은 상대적으로 감염이나 이런 합병증에 대해서 더 잘 견디실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결국 환자분들을 잘 선별해서 자가졸무세포 이식을 하게 되면은 전내 방사선 치료와 비교했을 때 더 좋은 치료 성적을 얻을 수 있겠다라고 받아들이게 되는 연구 결과입니다. 또한 이 연구에서도 인지 기능에 대해서 평가를 하였습니다. 좌측에 이 파란 색깔이 전내 방사선 치료, 오른쪽이 자가졸무세포 이식을 받은 환자분들에서의 인지 기능의 변화를 보여주는 것인데요. 이 위쪽으로 이 선이 붙어 있을수록 인지 기능이 좋은 것입니다. 근데 전내 방사선 치료를 받은 환자분들을 살펴보시면은 이렇게 이 곡선이 떨어집니다. 즉, 시간이 지날수록 전반적 인지 기능이 더 떨어진다는 것을 뜻합니다. 평가는 항목 두 개를 가지고 와서 보여드리는 것인데, 두 개의 평가 항목 모두에서 비슷한 양상으로 방사선 치료 받은 환자분들에 있어서는 인지 기능이 시간이 갈수록 떨어지는 반면에 졸모세포 이식 받은 환자분들은 보신 바와 같이 더 좋아지거나 잘 유지되고 전반적으로 이 곡선이 위에 붙어 있어서 인지 기능 측면에 있어서 역시 졸무세포 의식이 전내 방사선 치료보다 유리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일본 후양 연구입니다. 앞서 이제 두 개의 전형 연구들을 보여드리긴 하는데, 그 전형 연구들은 환자 수가 한 100명 정도로 굉장히 소규모 연구였는데, 이 후양 연구에서는 한 450명 정도 되는 더 많은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자가졸무세포 이식을 시행하는 것과 전내 방사선 치료를 하는 것의 효과를 비교해 보았고, 자가졸무세포 이식이 전체 생존율에 있어서도 전내 방사선 치료와 비교했을 때 더 좋은 성적을 보여줌을 보고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제 연구 결과들을 종합하여 보았을 때 70세 미만이고 전신 상태가 양호한 환자들에서는 저희가 전내 방사선 치료보다는 자가졸무세포 이식을 권고를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다른 공고요법 중의 하나인 세포독성 항암 치료와 자가졸무세포 이식을 비교한 연구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연구입니다. 이 연구를 보신 바와 같이 자가졸무세포 이식은 세포독성 항암제와 비교했을 때 질병 무진행 생존율을 유의하게 개선시켜 주었고, 전체 생존율도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진 않지만 더 좋은 경량성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음 연구도 그 비슷한 결과를 보여주었는데요. 역시 자가졸무세포 이식이 질병 무진행 생존율 그리고 전체 생존율 모두에 있어서 세포독성 항암제보다 더 유의하게 좋은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다만 앞서 방사선 치료와는 다르게 세포독성 항암제와 자가졸무세포 이식 간에는 인지 기능의 차이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면은 70세 미만이고 전신 상태가 양호한 환자들에서는 자가졸무세포 이식이 세포독성 항암제 치료만 하는 것과 비교했을 때 더 권고가 되는 공고요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도요법을 잘 맞은 환자분들에서 공고요법을 할 때 그 환자분께서 70세 미만이고 전신 상태가 양호하다고 하면은 자가졸무세포 이식을 첫 번째로 권고를 하게 됩니다. 만약에 70세 이상이거나 또는 70세 미만이지만 전신 상태가 불량한 경우에는 전내 방사선 치료 또는 세포 독성 항암 치료를 고려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내 방사선 치료와 세포 독성 항암 치료 둘 중에 무엇을 선택해야 되느냐? 사실 이 둘을 비교한 연구는 없습니다. 이 연구는 전내 방사선 치료 이후에 신경 독성이 발생하는 그 누적 발생률을 보여주는 그래프이고, 보시는 바와 같이 60세 이상인 환자분들이 60세 미만인 환자분들보다 이러한 신경 독성의 발생률이 더 높습니다. 앞서 우리가 70세 미만의 비교적 젊은 환자분들에서는 자가졸무세포 이식을 권고하고 70세 이상인 환자분들에서 우리가 전내 방사선 치료나 세포 독성 항암제를 고려하게 되는데, 그분들은 이제 고령이기 때문에 이러한 연구 결과를 고려했을 때는 더 방사선 치료로 인한 인지기능 저하에 취약한 환자분들입니다. 그래서 저희 기관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고령의 환자분들에서는 공고요법으로 전내 방사선 치료보다는 세포독성 항암제를 권고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이 전내 방사선 치료의 방사선 용량을 줄임으로 인하여서 인지기능 저하를 덜하게 하고, 반면 치료 성적은 비슷하게 유지된다
라고 하는 이제 연구들이 속속들이 발표가 되고 있어서 여전히 전내 방사선 치료의 역할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조금 더 그 경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치료 성적에 대해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병원 자료인데요. 5년 생존율은 40% 정도가 되고 우측에 보시는 바와 같이 나이가 많을수록 치료 성적이 좋진 않습니다. 이는 아마도 이제 뒤에 공고요법, 자가조무색 부의식을 할 수 있느냐 여부 때문에 갈리는 것이 클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 병원 자료를 보았을 때에도 자가조무색 부의식을 한 환자분들이 하지 못한 환자와 비교했을 때 유의하게 치료 성적이 더 좋았습니다. 그렇다면은 1차 치료에 반응하지 않은 치료 불응 환자분들 또는 치료 이후에 완전 관해를 획득하였으나 다시 재발한 환자분을 어떻게 치료해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다양한 치료 방법들이 있습니다. 먼저 고용량 MTX 기반 치료, 백근 기반 세포적 성함제에 대해 말씀을 드릴 텐데요. 앞서 유도요법으로 우리가 고용량 MTX 치료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그 치료한 다음에 재발했었을 때 또는 치료에 반응하지 않았을 때 바로 이 MTX라는 약을 쓰면은 효과가 없을 것으로 당연히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 우리가 다시 고려할 수 있는 상황은 이전에 유도요법으로 MTX 치료를 하고 나서 1년 이상 질병이 완전 관해를 잘 유지하였던 환자가 다시 재발하였을 때는 MTX 치료를 다시 고려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용량 MTX 또는 백근 기반 수포독성 항암제를 사용하였을 때 보시면 반응률은 80%입니다. 5명 중에 4명의 환자분들이 반응이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사실 굉장히 좋은 반응률입니다. 다만 질병 무진행 생존율 곡선을 보시면은 중앙질병 무진행 생존 기간이 7개월 정도입니다. 즉 10명의 환자분들을 치료하면은 5분의 환자분들이 한 7개월 이내에 다시 재발한다는 것입니다. 즉 이 좋은 반응률을 보이지만 그 반응이 오래 지속되지 않다는 그런 제한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전내 방사선 치료입니다. 이전에 방사선 치료를 공고요법을 하지 않았던 환자분들에서 고려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반응률 앞서와 비슷하게 80%로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생존 곡선을 보시면 중앙질병 무진행 생존 기간이 10개월 정도로 역시 반응이 유지되는 기간이 짧습니다. 다음으로는 레날리도마이드 그리고 BTK 억제제와 같은 비교적 신약을 사용해 볼 수가 있는데요. 레날리도마이드 그리고 BTK 억제제 모두 반응률이 한 70% 정도로 역시 반응률 좋습니다. 하지만 중환질병 무진행 생존 기간이 8개월, 5개월 정도로서 역시 반응은 좋지만 앞선 치료제들과 비슷하게 반응이 유지되는 기간이 짧다는 제한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면역관문 억제제 치료제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치료제의 반응률은 한 40% 정도로 앞서 말씀드렸던 치료제들과 비교했을 때는 반응률이 절반 정도로 낮습니다. 하지만 생존 곡선을 보시면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쭉 내려오다가 어느 선에서 이렇게 평행하게 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반응이 있었던 환자분들에서 반응 유지 기간을 보았더니 중앙값이 한 20개월 정도입니다. 즉, 이 치료를 하고 나서 반응이 있었던 환자분들 10명 중에 5명 정도는 반응이 20개월 정도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이 치료제는 반응률은 낮지만 반응이 있다 하면은 앞선 치료제들보다는 반응 유지 기간이 더 길다는 그런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카티 치료입니다. 이 카티 치료는 사실 아직 원발 중추신경계 림프종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약은 아니지만 해외에서는 관련한 여러 임상 연구들이 진행되었고 실제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성적이 굉장히 좋아서 가져와 봤습니다. 카티 치료는 일종의 면역세포 치료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재발한 또는 치료 불응인 원발 중추신경계 환자분들에서 반응률이 약 64% 정도로 좋았습니다. 근데 반응만 좋은 게 아니라 반응이 있었던 환자분들에서 상당수가 굉장히 오랫동안 반응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여기 뭐 중앙질병 무진행 생존 기간 20개월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긴 하는데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이 치료를 받고 나서 한 30에서 40% 정도 되는 환자분들은 카티 치료를 통하여서 완치가 되는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좋은 치료제가 우리나라에서 원발 중추신경계 환자분들에서 사용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요약하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발 중추신경계 림프종은 전체 림프종의 약 1%를 차지하는 매우 드문 질환이고
유도요법으로는 고용량 메토트렉세이트 기반 치료를 하게 되며 공고요법으로는 70세 미만이면서 전신 상태가 양호한 경우에는 자가졸모세포 이식, 70세 이상이거나 또는 전신 상태가 불량한 70세 미만인 환자분들에서는 전내 방사선 치료 또는 세포 독성 항암 치료를 하게 됩니다. 둘 중에 뭐가 성적이 더 좋은지에 대해서는 아직 비교된 바는 없으며 전내 방사선 치료는 인지기능 저하에 우려가 있긴 하지만 최근에는 방사선 치료 용량을 감량함으로 인하여서 독성은 덜하고 치료 성적은 비슷하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어서 조금 더 경과를 봐야 될 것 같고 충분히 고려할 만한 공고요법입니다. 치료에 듣지 않았거나 치료 불응이거나 재발암 환자분들의 경우에는 다양한 치료제들이 있긴 있지만 그리고 반응이 좋긴 하지만 그 반응 지속 기간이 짧아서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는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카티와 같은 좋은 치료제가 해외에서는 아주 좋은 성적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이러한 치료제가 우리나라에 빨리 도입될 수 있길 바라고 또 사용할 수 있길 기대합니다. 네, 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